아이슬란드의 풍광은 화산의 불과 얼음이 만들어내는 비장한 아름다움입니다. 바다를 누볐던 바이킹의 거친 삶. 불의 신이 이 지상을 전부 다 화염으로 뒤덮어버려요. 불과 얼음이 낳은 혹독한 대자연, 비장한 신화를 탄생시킨 아이슬란드의 삶과 자연을 만납니다. 아이슬란드는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땅입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풍경의 깊이를 더해주는 신화와 전설들을 따라가 봅니다. 북대서양의 외로운 무인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건 9세기경. 새로운 터전을 찾아 노르웨이를 떠나온 바이킹들은 바닷가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레이카비크입니다. 우연히 지금 무지개가 떴는데 요 배가 있는 이쪽에 땅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사는 세계. 그리고 저 하늘 한가운데 쪽에 무지개가 사라지는 저 부분이 바로 오딘신이 사는 바랄라 궁전. 고대 신들을 숭배했던 바이킹, 그들의 신화에는 바이킹을 비롯한 북유럽 사람들의 거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동상은 레이카비크의 아주 상징적인 어부 동상입니다. 이쪽에 어부 동상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어부는 굉장히 이쪽에 이 국가를 위한 부를 이루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슬란드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줬다. 그런 기록들이 요 새겨져 있어요. 바이킹은 타고난 탐험가들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라는 섬을 발견한 것도 그들의 모험 정신이 이룬 성과이죠. 바이킹들의 시선은 언제나 미지의 먼 바다를 향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그들은 무엇을 찾고자 했을까요? 어부의 동상이 바라보는 곳에 그 답이 있습니다. 팔미터 언덕 정상에 있는 작은 나무집, 그 안에 든 건 대구. 바이킹들이 찾아 헤맸던 바다의 보물입니다. 얼마나 이 대구가 이쪽 아이슬란드, 그다음 역사적으로 바이킹 전체를 해갖고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상징물 같아요. 대구가 매달려 있는 잔디 언덕은 4,500톤의 자갈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자연과 삶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바이킹들은 땅속의 금맥을 찾듯 황금 어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대구를 잡으면 말려서 보관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만큼이나 대구 건조 기술이 발달한 나라,
북극권에 있지만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대구 건조의 안성맞춤인 땅입니다. 거의 다 1m. 대구는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살이 부풀어 오르고 식감이 부드러워집니다. 대구를 부른 이름이 우선 세 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바람에 이렇게 말리는 스톡피시, 그 다음에 소금에 간을 해서 말리는 솔트피시, 그 다음에 그린피시, 세 가지 나누는데 이게 전부 다 피시라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 종류가 수만 종류가 있는데 이게 물고기 대명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많이 난다는 겁니다. 곡식이 자라기 어려운 땅, 잘 마른 대구포는 빵 대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또 바이킹이 백길에 꼭 챙겨가는 식량이었습니다. 인류가 그 초기까지 이렇게 연근해만 했잖아요. 가까운 데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구가 그 해수성 어종이 여러 군데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 루트를 찾아가다가 결국은 원거리 항해가 시작된 거예요. 어쩌면 이 점이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먹이를 찾아서 이동한다. 이것이 인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코끼리가 아시아에서 그 맘못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따라서 인류가 아마 시베리아까지 진출하게 된 거죠. 우리 선조들은 술록, 술록을 따라서 간 거죠. 그래서 물개든 술록이든 고래든 대구든 바로 이동하는 먹잇감을 찾아서 확산하는 것이 만년 이후에 인류가 전 지구로 확산하게 된 결정적 독입니다. 그 옛날 대구가 달라지게 한 것은 비단 사람들의 식탁만은 아니었습니다. 황금어장을 찾아 나선 바이킹의 항해는 신들과 새로운 세상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세계사마저도 변화시켰습니다. 몸에 DNA를 타고난 바이킹의 삶, 거기에 더해 아이슬란드의 혹독한 자연은 수많은 전설과 신화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풍경들을 찾아 나섰는데 얼마 못 가서 멈춰야 했습니다. 파스 통과 못한다고 도로 통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아우스비르기 국립공원 그 북유럽 신화하고 관계되는 아주 특별한 지형이 있습니다. 홍수하고 하는. 그 다음에 데티포스라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폭포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길이 이렇게 통제됐어요. 이쪽은 길이 거의 흔히 통제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통제됩니다. 아이슬란드 겨울 여행에서 이 정도는 흔한 일입니다. 미련 없이 열려있는 다른 길로 향합니다. 그 길에도 멋진 폭포와 아름다운 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다포스로 가는 862번 도로는 아이슬란드 해안을 한 바퀴 도는 링로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만 아니라면 폭포를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고다포스라는 그 폭포로 갑니다. 이 인근에는 데티포스, 그 다음에 고다포스, 그 아이슬란드 지명 이름에 포스가 들어가면 폭포란 말입니다. 유난히 폭포가 많은 나라입니다. 높이가 12m 정도지만 폭은 30m나 되는 고다포스. 그 너른 품처럼 우아한 곡선미가 느껴지는 폭포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토착 종교하고 외래 종교 사이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 리얼한 현장이
이 고다포스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여야겠다는 파하고, 그 다음에 토착 종교. 이때 토착 종교는 그 바이킹 신화를 바탕으로 한 오딘신을 믿는 종교였어요. 이거로서 이 아이슬란드의 주민들이 양분이 돼요. 치열한 논쟁이 붙었죠. 심지어 아주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두 지도자가 있어요. 양 그룹에.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겠다, 기독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 리더가 이 모든 권한을 오딘신을 믿는 지도자한테 모든 결정을 넘겨준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라고. 예. 그래서 바이킹 오딘신을 믿는 그 의장이 오랫동안 고뇌를 하다가 그 민족의 단합을 위해 갖고 자기가 믿는 그 바이킹 오딘 신상을 던진 폭포가 바로 고다포스입니다. 고다포스란 이름은 신들의 폭포란 의미입니다. 거센 물살에 바이킹 신상을 던지는 것으로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고 민족의 화합을 이룬 상징적인 현장, 이름에 걸맞는 멋진 전설입니다. 고다포스, 이 고다포스라는 폭포에 와보고 싶었어요. 그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속으로 가장 사랑하는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는 그 지중해 중심으로 일어났잖아. 또 아주 원만하고 살기 좋은 곳이잖아. 따뜻한 곳이잖아. 그런데 이 북유럽은 일사량이 적고 화산하고 빙하밖에 없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 불과 얼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빙하 얼음이고는 사실은 우리가 태양계에서도 위성들의 무작위 많아요. 그리고 우주 환경에서는 사실은 얼음, 물보다 얼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티브로서 또 SF를 쓰는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아주 험악한 자연환경, 인류가 앞으로 개척해야 되는 자연환경, 그게 바로 우주 환경이죠. 그래서 SF들이 우주로 배경으로 쓸 때는 이런 북유럽의 자연환경을 모티브로 한 그러한 사상체계, 그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황량하고도 매혹적인 자연에서 신과 인간, 요정과 거인족이 벌이는 운명의 대서사시 북유럽 신화. 폭포에 신상을 던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뒤에도 신화는 계속 전성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제2의 수도라 불리는 아쿠레일이 이 도시에 처음 정착한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의 바이킹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바다로 나갈 때만큼은 신화 속 천둥의 신 토로 신에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1940년에 세워진 교회에 가보면 이곳에 기독교와 토착신앙이 공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다포스에서 그 관련된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지금 보면, 예, 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껴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껴안고 있는 요게 바로 오딘 신상입니다. 바이킹 신들의 왕 오딘의 조각상을 고다포스 물길 속으로 던지는 순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상을 던진 이는 당시 아이슬란드 의회의 의장, 민족의 화합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꺾은 권력자의 이야기는
천년이 지나도록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에다. 네. 이게 우리 서점 주인이 찾아주네요. 이게 에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록유사입니다. 정확히 상록유사입니다. 그 북유럽 신화를 엮은 아주 그런 책이죠. 입으로 전해오던 북유럽 신화, 그 방대한 이야기를 집대성해 읽기 편한 산문집으로 엮은 책이 에다입니다.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 작가이기도 한 스노리가 1220년에 전래되어 오던 바이킹 신화를 산문 형태로 이렇게 저술을 한 거죠. 그걸 신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북유럽 신화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1220년 같으면 우리나라 고려 때잖아요. 굉장히 역사 시대에 확 들어와 있고 하니까네 굉장히 그 기술이 구체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구조가 탄탄해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지으며 춥고 긴 겨울을 납니다. 인구의 무려 10% 가까이 한 권 이상의 책을 출간한 작가라고 합니다. 혹독한 겨울 환경으로 인한 오랜 습관이 어느새 민족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새로 산책 구경도 하고 좀 쉬어갈 겸 시내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잘 잡으세요. 오, 그래요? 예. 역시 그래. 오디신이요. 요 애꾼놀이잖아요. 왜냐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샘물에 갔는데 그 샘물 신이 너가 진짜 지혜를 원하면 소중한 걸 달라. 그랬더니 오디신이 자기 눈을 동공을 빼갖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의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갖고 9일 동안 수행을 해요. 그 절대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딘 신은 전쟁의 신이기도 하지만 시인의 신입니다. 신화가 그 옛날 바이킹의 정신적 버팀목이었다면 현실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대구였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아이슬란드는 별다른 산업도 자원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북대서양에서 잡아올린 물고기들이 중요한 먹거리였지요. 대구는 이제 우리가 유명한 바이킹하고 많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 대구나 청어는 해유성 어종인데 몰려다니면서 주로 나타나는 곳이 장소가 그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어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노자지를 찾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바다의 골드러시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바이킹들이 청어를 대구를 찾아갔고 대구 어장을 찾았고 이동한 경로가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랜드, 그린랜드에서 뉴펀들랜드, 이게 바로 캐나다잖아요. 미국 북쪽. 이게 바이킹이 찾아낸 이 대구의 어장의 루트를 찾아서 사실은 콜럼버스 이전에 바이킹족들이 북미 대륙에 먼저 상륙을 했어요. 과거 아이슬란드는 영해를 침범하는 영국 어선에 맞서 3차례나 대구 전쟁을 벌였습니다.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해서 강대국에도 대항했던 아이슬란드 사람들.
그런 용맹함은 아마도 바이킹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지요. 이 땅에 남아있는 바이킹의 자취를 찾아 아이슬란드 서부 한적한 들판으로 달려갑니다. 아이슬란드 역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람인 에릭손의 탄생지입니다. 그 생가가 있었던. 콜럼버스보다 500년 앞서 북미 대륙을 탐사했던 에릭손 집입니다. 그의 아버지이자 노르웨이의 바이킹인 붉은머리 에릭, 그리고 어머니까지 여기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U자 계곡이 있고, 아마 에릭손이 이어서 뭐 사춘기를 보냈겠죠. 이 쪼매는 운막 같은데, 이게 이제 잔디집이라 그러는데, 전형적으로 아이슬란드 그쪽 바이킹들이 살았던 그걸 이제 복원했겠죠. 이렇게. 이 집은 수년의 발굴과 고정을 거쳐 지난 2000년에 공개했습니다. 에릭손의 동상. 에릭손. 미지의 세상을 향했던 탐험가의 집념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서 갈 때 이 아이슬란드라는 섬이 있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추방돼서 간 거예요. 어쩌면 어떤 내가 갈 미지의 섬이 있을 거나 찾을 게 있어 나간 거, 추방됐으니까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새를 날려보내요. 새가 다시 배로 돌아오면 적어도 1시간 내에 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새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새가 다시 돌아오면 아직 섬이 없다는 거예요. 또 새를 날려보는데 새가 안 돌아온다.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안 돌아온다는 말은 뭐죠? 어디가 착륙 내려앉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디서 내려앉았을 거다. 그것이 바로 섬일 거다. 요겁니다. 초기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날려보낸 새를 다시 돌아오는 걸 바라보겠어요. 지금 그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저거 섬이 있는가? 새가 날아 돌아오는가? 예, 이게 대항해자들의, 예, 탐문가들의 그 모습을.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 스칸디나비아의 격언입니다. 바다의 지배자 바이킹을 길러낸 그 거친 바람 속으로 여정은 계속됩니다. 아이슬란드 서쪽 끝에는 북대서양을 향해 뻗은 반도가 있습니다. 그곳의 풍경을 만나러 갑니다. 스나이펠스넬스 반도. 이곳은 아이슬란드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 별명처럼 약 100km 길이의 반도 안에 아이슬란드 특유의 다채로운 지형들이 모여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 산을 이룬 용암대지, 그 능선을 조각하고 있는 만년설과 빙하, 북극권 고유의 거칠고 쓸쓸한 분위기까지 그동안 아이슬란드 여행에서 만났던 풍경들을 압축해 놓은 듯한 땅입니다.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판타지 세계 같은 풍경이지만 한때 이 반도는 아이슬란드 어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특히 수세기에 걸친 상어잡이의 역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is a sweet slow cooking bread. This is the shark meat here after the curing, like we were just watching. 발효한 상어고기는 약 400년 전부터 먹기 시작한 전통 음식입니다. 그린랜드 상어 박테리아로 발효시킨 거예요. Lo guardo loro. Aspettate che vi faccio un video. Venite qua. 그냥 담백한데. 비리지 않고요. 짜지도 않고 담백하네요. 그리고 약간 쫀득한 맛도 있고. 그린란드 상어는 북대서양 가장 깊은 곳에 서식합니다. 최대 7m의 길이에 무게만 1톤 가까이 나가는 연골 어류입니다. 상어 이빨이 아주 이상적이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상어 이빨은 모두 다 동일한 형태예요. 송곳니, 우리 치면 송곳니밖에 없어요. 뾰족한 삼각형 송곳니. 요거는 모든 물고기, 심지어 공룡까지, 파충류, 공룡, 물고기 전부 다는 이빨이 형태가 한 종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곳니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봐도 뭐 한 줄이 20-30개 이렇게 있잖아. 1열, 2열, 지금 3열. 그 다음 이쪽 아래턱에 보면 열이 이게 이빨 이 열이 한 7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먹이 사냥을 많이 나가고 오래 쓰면 이게 빠질 거 아닙니까? 두두둑 빠져요. 그럼 두 번째 열이 더 단단해져 갖고 그 역할을 하고 세 번째 쭉쭉쭉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수천 개 이상 상어 이빨이 빠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포유동물은 일생에 두세 대 이빨밖에 없잖아요. 전리. 근데 전리는 엄마 젖을 빨 때 이빨이 날카롭고 단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몰라몰라 이빨이 빠지고 나면 두 번째 나는 이빨은 우리가 평생 갖고 있죠. 영구치라 그러죠. 예. 이렇게 된 게 포유동물의 진화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근데 물고기에서 파충류까지는 이빨이 계속 빠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린란드 상어고기에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있어 그냥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체액을 빼는 다음 건조해서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야, 이빨 같은데요? 네, 아주 바늘 같은데, 네. 피부에 아주 이빨 같은 잔잔한 이빨 같은 돌기 침들이 나 있어요. 이 피부 껍질이 얼마나 단단했으면 건조장이 간단해요. 못을 이렇게 박아 놔놓고 피부 껍질 해갖고 그걸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잡기도 어렵지만 먹기도 참 어려운 귀한 음식입니다. 이 상어가 그냥 새끼를 놓는데 상어 새끼를 놓을 때 물고기인데 머리부터 먼저 나와요. 뒤에 꼬리가 나와요. 근데 고래는 수중에서 새끼를 놓잖아요. 고래 새끼를 놓을 때는 고래는 꼬리부터 새끼가 나와야 돼. 꼬리부터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출산 기간이 심지어 30-40시간씩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먼저 나오면 고래는 숨을 못 쉬겠죠. 새끼가 포유동물이잖아요. 허파로 호흡하는데 물속에서 1시간씩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래는 새끼를 꼬리부터 놓는데 상어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새끼를 놓아요. 깊은 바닷속에 사는 상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먹는 법까지 터득한 옛사람들. 아이슬란드의 자연만큼이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은 이 척박한 땅에 단단히 뿌리 내려고 살아온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반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피스크
피스크는 피시, 생선, 비러기는 건조장, 예, 생선 건조장이고, 여기 보시면 아이슬란드를 다니다 보면 요 마크를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역사 유적지 그런 표시입니다. 요게 그 생선, 뭐 대구든 청어든 여러 잡히는 생선을 건조했던 좀 역사적으로 오래된 장소입니다. 지금은 그저 한적한 시골이지만 한때 이 지역은 유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자 동맹에 가입해 있던 어촌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생선 건조장, 아이슬란드에서 흔한 현무암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군데군데 남겨둔 빈틈으로 적당한 햇살과 바람이 드나듭니다. 이쪽 그 용암 대지에 그 생선 말리는 건조장이 1400년부터 1900년까지 여기 한 150군데 있대요. 지금 이런 형태로. 예. 그럼 아마 이제 대구 덕장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에 그 돌로 만든 형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건조되어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팔려 나갔습니다. 오래전에 할 일을 마친 건조장은 이따금씩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유럽 역사의 그 결정적인 생선이 두 가지. 청어가 먼저 바로 한자 동맹 중심으로 세계 경제, 북유럽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대구 이쪽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중심으로 칼마르 동맹이 생깁니다. 이게 다 두 종의 물고기, 청하고 대구로서 한자 동맹하고 칼마르 동맹이 이 발트해하고 북해의 그 해상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 도시들 간의 연합체가 생깁니다. 이게 다 물고기, 대구하고 청어한테 관련된 거고, 대구 청어는 찬바다에 나고, 이거는 지구 전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소빙하기 1450년에서 1850년 400년 동안 소빙하가 준 선물입니다. 물고기의 이동 방향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시대, 수백 년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않는 바위 건조장들은 그 치열했던 시절의 상징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떠는 여행지 중에 한 곳입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풍경 덕분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배경으로 여러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하나를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두르. 이 바로두르는 자료에 하면 요 말에 살았던 거인족이고, 요걸 이제 트롤이라 그래요. 거인족 바로디러 6m의 키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바로두르라는 거인이 아주 예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요 동네에 살았는데, 그 자기 동생도 요 같이 살았어요. 근데 자기 동생은 아들이 둘이야.
그 사촌간에 요 바닷가에서 놀아온 거예요. 그러다 장난을 치다가 이 바르두르의 예쁜 딸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다에. 그래서 표류를 해갖고 그린랜드까지 갔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르두르는 너무 화가 나갖고 그 자기 조카 2명을 돌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그 두 애의 아버지인 자기 동생도 돌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요 바로 뒤에 스나이펠스 빙하가 있습니다. 예, 그 빙하 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바르두르를 수호신으로, 빙하의 수호신으로 만든 겁니다. 빙하에도 수호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산은 그 하와이 가면 하산의 신 펠레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빙하도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아마 드물게 요게 빙하의 신입니다. 딸을 잃은 슬픔, 동생과 조카를 죽인 죄의식으로 바르디르는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을을 떠나 빙하 속으로 들어갔고 이 땅의 수호신이 되기로 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고뇌와 절망은 인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과 같은 불멸의 절대자는 없습니다. 신들조차 운명 앞에 맞서 싸워야 하고 최후의 순간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나요. 거인족하고 신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 전쟁에서 오딘신 자신도 거대한 늑대에 잡아먹혀요. 그리고 모든 신이 다 싸워갖고 서로서로, 신하고 거인들이 서로서로 싸워갖고 다 죽고, 마지막에 불의 신이 그 거인족입니다. 이쪽은 불의 신이 이 지상을 전부 다 화염으로 뒤덮어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가 봤던 화산이고 마그마죠. 용암이고. 그리고 완전히 용암으로, 화산으로 뒤덮은 마지막 전쟁의 결말로 대파국이죠. 모든 신들이 죽고 모든 거인족들이 다 죽고, 오딘 신의 사랑스러운 아들 발두르는 아들이 완전히 대파멸 후에 다시 출현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이 바로 북유럽 신화의 핵심입니다. 거인이 지키고 있는 해안에는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전망이 가장 좋아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행 중간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은 식당입니다. 장소가 특별하니까 평범한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특히 대구로 만든 음식은 아이슬란드의 어느 지역에서 먹던 만족스럽습니다. 빠르게 허기만 채우고 다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멋진 풍경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경치의 병미는 북대서양의 파도가 만든 해안 절벽입니다. 파도가 그 강한 바위를 깔아내서 구멍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아치를 만듭니다. 물의 힘입니다. 물은 녹입니다. 갈고 녹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질학에서 그 풍화란 말을 써요. 처음에 보면
풍화가 바람이 이렇게 뭐 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거의 90% 이상 물이 하는 겁니다. 풍화는 그 지질학적으로 이 바위를 전부 다 식각하는 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사막 지방에는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만 년 지나도 형태가 거의 안 바뀝니다. 근데 비가 오면 천년, 수백 년 사이에도 엄청난 계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웨더링, 물의 작용입니다. 지구 표면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물하고 빙하입니다. 90%. 지구에서 물은 변화의 주역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 지구만큼 변화하는 행성은 없습니다. 그저 본래의 성질대로 강물을 녹이고 분자들을 분해하는 물, 그 지극한 과학적 현상에서 사람들은 예술적 감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경이로운 해안 절벽처럼 말입니다. 파도가 쫙 들어와서 이렇게 포말이 확 파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로 이 밑으로 터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걸 이제 부딪히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여린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뚫는다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지구에서 가장 창의적인 건축가, 물이 깎고 녹인 바위는 신화와 전설의 무대가 됩니다. 해안 절벽 끝에 서 있는 한 쌍의 현무암 바위. 옛 사람들은 이곳을 바위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성에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지요. 자연이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는 작동 원리는 스며들고 녹여내는 데 있습니다. 가장 핵심 녹아든다, 녹여낸다. 자, 보세요. 빙하가 있어요. 고체 얼음 빙하를 누가 녹여냅니까? 그 뜨거운 마그마 용암이 불과 물이 만나서 녹여내죠. 그 빙하를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은 그 물이 놀랍게도 바위도 녹입니다. 암석 속에 있는 장석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녹아 나온 그 나트륨, 칼륨, 칼슘이 바닷물에 흘러 들어가고 태초의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포 속에 물에 녹아있는 녹여진 그 금속 양이온이 생명현상에 본질적 작용을 합니다. 녹여낸다. 녹아지면 그럴듯해지고 그럴듯해지면 즐거워진다. 이게 사실은 정현종 선생님의 시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녹아지면 그럴듯해지고 그럴듯해지면 즐거워진다. 일상과 신화가 한데 녹아 어우러지는 곳, 걷다 보면 어느새 나도 풍경 속 한 장면이 되는 곳, 신화와 바이킹의 땅 아이슬란드를 만났습니다. 이탈리아는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로망의 여행지입니다. 완전 예뻐!
음,